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의 단편 소설 중에서 농부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스크바의 호텔 슬라비안스키 바자르에서 일하는 니콜라이치 찌킬제예프가 병들었다. 다리가 마비되어 걷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한 번은 테이블 사이를 걷다가 들고 있던 햄과 완두콩이 놓인 쟁반과 함께 나동그라졌다.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자신과 아내가 번 돈을 치료비로 써버려 먹고 살 돈이 하나도 없었고 또 일을 하지 않아 따분해졌기 때문에 그는 시골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향에서 병을 앓는 것이 더 편하고 사는 것도 더 싸게 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이다. 고향에서는 벽도 도움이 된다. 그가 고향 주코보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고향의 둥지는 그에게 밝고 아늑하고 편안했는데 지금 농가에 도착해서 보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척이나 어둡고 좁고 또 지저분했다. 그와 함께 도착한 아내 올가와 딸 사샤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농가의 바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크고 더러운 빼치카를 바라보았다. 빼치카는 그을음과 파리떼로 검었다. 파리들이 얼마나 많던지 빼치카는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벽의 기둥들도 굽어 있어서 농가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았다. 입구 반대쪽 구석, 성상 옆에는 그림 대신 병에서 떼어낸 상표들과 신문에서 잘라낸 조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가난 그 자체였다. 어른들은 모두 추수하러 나가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빼치카 위에는 씻지 않아 지저분한 8살쯤 되어 보이는 금발의 소녀가 무표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심지어 소녀는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아래에는 하얀 고양이가 부젓가락에 자신의 몸을 문지르고 있었다. 고양아, 고양아! 사샤가 고양이를 불렀다. 고양아? 우리 고양이는 듣지 못해. 소녀가 말했다. 귀먹었거든. 어떻게? 그냥 얻어맞았어. 니콜라이와 올가는 첫눈에 이곳의 생활이 어떠한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이 보따리를 던져놓고 거리로 나갔다. 그들의 농가는 끝에서 세 번째에 있었는데 가장 허름하고 낡아 보였다. 두 번째 농가도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끝에 있는 농가는 철제 지붕에다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울타리는 없어도 따로 떨어져 있었다. 선술집이었다. 농가들이 일렬로 서 있는 마을 전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했고 밖에서는 버드나무와 딱총나무와 마가목이 보이는 마음을 끄는 풍경이었다. 농부들의 가옥을 지나면 강에 이르는 가파른 비탈이 시작되었다. 진흙으로 이루어진 비탈에는 여기저기 커다란 돌들이 비어져 나와 험했다. 경사면을 따라 비중 나온 돌들과 도공들이 파놓은 움푹 들어간 구덩이 사이로 좁은 길이 구불구불 나 있고 깨진 도기에 갈색과 붉은색 파편들이 여러 군데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아래로는 청록색의 평평하고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다. 이미 풀을 벤 곳에는 가축들이 방목되고 있었다. 강은 마을에서 1베르스타쯤 떨어져 굽이굽이 흘렀고 그 강변은 경이로울 정도로 울창했다. 강 건너편에는 초원, 가축대, 하얀 거위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고 그 너머로 이쪽과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솟아있는 언덕 위에는 마을과 5개의 둥근 지붕이 있는 교회가 있고 조금 떨어져 지주의 저택이 있었다. 당신 고향은 정말 훌륭해요. 올가가 교회를 향해 십자가를 그으며 말했다. 정말 넓어요. 하나님.
때마침 그 순간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아래에서 물동이를 나르던 2명의 어린 소녀가 교회를 쳐다보며 종소리를 듣고 있었다. 슬라비안스키 바자르 호텔에서는 정찬 시간인데 니콜라이가 꿈꾸듯 중얼거렸다. 벼랑 끝에 서서 니콜라이와 올가는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황금색과 붉은색의 하늘이 강 위에, 교회의 유리창에, 그리고 온 대기 속에 어리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스크바에서는 볼 수 없는 부드럽고 고요하며 형언할 수 없이 순수한 광경이었다. 해가 지고 나자 가축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건너편 거위들이 날아올랐고 그리고 아주 잠잠해졌다. 부드러운 빛이 대기 속으로 사라지자 빠르게 저녁의 어둠이 엄습했다. 그 사이에 연로한 니콜라이의 부모가 돌아왔다. 그들은 무척 야위고 등이 구부정하고 이가 다 빠졌으며 키가 같았다. 이어서 시골 아낙네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며느리들로 강 건너편에 있는 지주의 집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마리아와 베클라였다. 형 끼리야기 아내인 마리아에게는 6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군복무 중인 동생 제니스의 아내인 베클라에게는 2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니콜라이는 농가에 들어서며 온 가족을 볼 수 있었다. 크고 작은 몸들이 잠자리 위에서, 요람 안에서,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들썩였다. 늙은 아버지와 시골 아낙네들이 흙방울 물에 적셔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그는 병든 채 돈도 한 푼 없이 게다가 가족들까지 데리고 공연히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공연히. 그런데 끼리약 형은 어디 갔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때 그가 물었다. 어떤 상인의 관리인으로 있단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숲을 지키는 일이지. 괜찮은 농부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벌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 늙은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으며 웅얼거렸다. 우리 집 남자들은 기가 막히지. 집에 가져오는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집에서 가지고 나가니. 끼리약은 술이나 마시지. 영감도 솔직히 말하자면 선술집으로나 갈 줄 알지. 성모 마리아께서 화낼 일이다. 손님들을 위해서 사모바르가 나왔다. 차에서 생선 냄새가 났다. 갈아 먹다 남은 각설탕은 회색 빛깔이었고 빵과 접시 위로는 바퀴벌레가 돌아다녔다. 차를 마시는 것도 역겨웠고 온통 가난과 병에 대한 대화도 역겨웠다. 차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밖에서 길게 늘어지는 술 취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마리아! 끼리약이 오나보다! 노인이 말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모두들 조용해졌다. 잠시 후 다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길고 거칠게 늘어지며 마치 땅속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마리아! 큰 며느리인 마리아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빼치가에 바짝 다가갔다. 어깨가 벌어지고 못생긴 건장한 여자의 겁에 질린 얼굴은 어쩐지 낯설게 보였다. 아까 빼치가 위에 무표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소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마리아의 딸이다. 보기 싫게 넌 또 왜 그래? 베클라가 소녀에게 소리쳤다. 베클라는 아름답긴 했지만 역시 어깨가 벌어지고 건장한 시골 아낙네였다. 널 죽이진 않을 테니 울지 마라. 니콜라이는 마리아가 끼리약 형과 함께 사는 걸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 끼리약은 술에 취하기만 하면 늘 마리아에게 쫓아와 소동을 일으키며 무자비하게 그녀를 때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리아! 이번에는 바로 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났다. 날 좀 도와줘요, 제발. 마리아가 아주 차가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며 더듬더듬 말했다. 도와줘요, 제발. 농가 안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샤도 울음을 터뜨렸다. 술에 취한 기침소리가 들리더니 농가 안으로 겨울 털모자를 쓴 키가 크고 수염이 짙은 농부가 들어왔다. 희미한 등불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더 무시무시했다. 끼리약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팔을 번쩍 들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다. 마리아는 얻어맞고도 몹시 놀라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코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노인이 빼치카 위로 기어오르며 웅얼거렸다. 손님들도 와 있는데 대먹지 못한 놈.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웅크리고 앉아서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빼끌라는 요람을 흔들 뿐이었다. 끼리약은 자신이 무섭게 보인다는 것에 만족스럽다는 태도로 마리아의 팔을 붙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며 더 무섭게 보이려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러다 문득 손님들을 발견하고 멈춰 섰다. 아, 오셨군. 아내를 놓아주며 중얼거렸다. 동생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는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빨간 눈을 크게 뜨고 성상 앞에서 잠시 기도를 드린 다음 이어 말했다. 동생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오셨군. 모스크바에서 말이야. 모스크바, 아름다운 도시, 도시들의 어머니에서 말이야. 미안하다. 그는 사모바로 옆에 있는 긴 의자에 주저앉아 그릇에 차를 따라 큰 소리로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서 10잔 정도의 차를 마신 다음 그는 긴 의자에 고꾸라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다. 병자인 니콜라이는 빼치카 위에 올라 노인 옆에 누웠다. 사샤는 바닥에 누웠고 올가는 아낙네들과 함께 헛간으로 갔다. 그래요, 형님. 올가가 마리아 옆 건초에 누워 말했다. 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찌됐든 참아야지요. 성서에서도 만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네 왼뺨도 내놓아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요, 형님. 이어서 올가는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듯 모스크바에 대해서 가구가 가득 찬 호텔방에서 일했던 모스크바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모스크바의 건물들은 아주 크고 또 돌로 지어졌어요. 올가가 말했다. 교회도 셀 수 없이 아주 많지요, 형님. 그곳에 사는 나리들은 다 잘생기고 점잖답니다. 마리아는 모스크바는 고사하고 가까운 도시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읽고 쓸 줄도 몰라 기도문도 전혀 몰랐다. 심지어 주의 기도도 몰랐다. 막내 동서 빼끌라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두 동서가 다 지능이 크게 낮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둘 다 자신의 남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끼리약을 무서워해서 그와 함께 있을 때면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보드카와 담배 냄새가 지독하게 나 그 곁에 있을 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한편 빼끌라는 누가 남편과 떨어져 지내니 외롭지 않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남편 되져버려라. 그들은 좀 더 이야기하다가 조용해졌다. 추위와 헛간 옆에서 큰 소리로 우려대는 수탉 때문에 잠을 설쳤다. 부르스름한 새벽빛이 틈새로 비치자 빼끌라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맨발로 어디론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올가는 마리아를 데리고 교회로 갔다. 풀밭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서 그들은 즐거워했다. 올가는 펼쳐진 넓은 공간이 마음에 들었고 마리아는 동서를 가깝고 친밀한 사람으로 느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잠이 덜 깬 매 한 마리가 초원 위를 낮게 날고 있었다. 강은 안개에 덮여 어슴푸레했지만 건너편 언덕 위로는 이미 햇살이 퍼져 교회가 밝게 빛났다. 지주 저택의 정원에서는 갈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어댔다. 영감은 괜찮아? 마리아가 말했다. 하지만 할망구는 완고하고 잔소리가 심하지. 우리가 추수해 만든 빵으로는 마슬레니짜까지 겨우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선술집에서 곡분을 사야 하는데 그러면 화를 내며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요, 형님? 어찌됐든 참아야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했거든요. 올가는 노래하듯이 차분하게 말했고 걸음걸이는 순례자처럼
빠르고 분주했다. 올가는 매일 복음서를 사자처럼 소리내어 읽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도 거룩한 말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임으로, 진실로와 같은 단어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발음했다. 올가는 하느님을 믿었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믿었다. 그녀는 세상의 그 누구라도 비천한 사람도 독일 사람도 집시도 유대인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은 화를 입을 거라고 믿었다. 거룩한 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믿으며 성서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면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동하여 얼굴이 밝고 자비롭게 빛났다. 동서는 고향이 어디야? 마리아가 물었다. 블라지미르예요. 하지만 오래전에 모스크바로 갔죠. 겨우 8살 때. 그들은 강에 다다랐다. 좀 떨어진 물가에 어떤 여자가 알몸으로 서 있었다. 우리 빼끌라야. 마리아가 알아보았다. 강 건너편 지주의 농장에 들락거리지. 영지를 관리하는 남자들한테. 뻔뻔한 바람둥이에다가 지독한 욕쟁이야. 머리를 풀어헤친 빼끌라는 아직 처녀처럼 젊고 단단했다. 강으로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니 사방으로 물결이 일었다. 정말 뻔뻔하다니까. 마리아가 다시 말했다. 강을 가로질러 흔들거리는 작은 통나무 다리가 놓여있고 마침 그 밑에 맑고 투명한 물 속에서 큼직한 숭어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물 위로 모습을 들이운 초록색 풀숲에는 이슬이 빛났다. 따뜻한 기운이 일고 기분이 좋아졌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아침이다. 만일 가난, 결코 도망칠 수 없는 한없이 끔찍한 가난만 아니라면 이 세상의 삶은 아마도 무척이나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때 마을을 뒤돌아보자 어제의 모든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주위에 펼쳐져 있는 듯한 황홀한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교회에 도착했다. 마리아는 입구에 멈춰서서 감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8시가 지나야 아침 예배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으므로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줄곧 서 있었다. 복음서를 읽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양쪽으로 비켜서며 지주 가족들을 위해 길을 내주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차양이 넓은 모자를 쓴 두 소녀와 그 뒤로 세일러복을 입은 살찌고 혈색이 좋은 소년이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에 올가는 감동했다. 올가는 첫눈에 이들이 점잖고 교양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라 비켜서지 않으면 자신을 짓밟고 지나갈 괴물이라도 들어온 듯이 우울하고 불쾌하게 힐끔 쳐다보았다. 사제가 뭔가를 낮은 목소리로 낭송할 때마다 마리아는 마리아라는 고함 소리를 듣기라도 하듯이 온몸을 떨었다. 손님들이 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이미 퍼져 아침 예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농가로 모여들었다. 레오니체프 일가와 마트베이체프 일가 그리고 일리초프 일가도 모스크바에서 일하는 가족들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방문했다. 읽고 쓸 줄 아는 주코보의 젊은이들은 모두 모스크바로 떠나 그곳에서 식당의 종업원이나 호텔의 급사로 일했다. 아직 농노제가 있던 시절에 이젠 전설적인 인물이 된 루카 이바니치라는 주코보의 농노가 모스크바의 한 클럽에서 일하며 고향 사람들만 자신의 일터로 받아들였고 이후 이들은 또 자신의 친지들을 불러들여 술집과 레스토랑에 취직시켜왔던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 후로 주코보 마을은 인근 사람들에게 천박한 마을 또는 하인 마을이라 불렸다. 니콜라이도 11살 때 모스크바로 떠나 당시 에르미타주 공원의 매표소에서 일하던 마트베이체프 일가의 이반 마카리치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니콜라이가 마트베이체프 일가를 향해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이반 마카리치는 나에게 은인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런가요? 이반 마카리치의 누이인 키가 크고 늙은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동생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답니다. 겨울에 그분은 오먼 공원에서 일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소문에 의하면 교외에 있는 다른 공원에서 일하고 있다 하더군요. 너무 늙으셨죠. 이전에 여름이면 하루에 10루블씩 벌어들였는데 이제는 일도 거의 없어 나이 드신 분이 마음고생하고 계신답니다. 노인들과 아낙네들이 펠트로 만든 장화를 신은 니콜라이의 발과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슬프게 말했다. 당신도 버는 게 없군요. 니콜라이 50있지. 수입이 없어요. 저런. 모두가 사샤를 귀여워했다. 사샤는 만 10살이 되었지만 키가 작고 아주 말랐기 때문에 7살도 채 되어 보이지 않았다.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아무렇게나 머리카락을 자르고 길게 바랜 작업복을 걸친 다른 소녀들 사이에서 커다란 검은 눈에 빨간 리본으로 머리를 묶은 얼굴이 하얀 사샤는 익살맞게 보였다. 마치 들판에서 잡혀 농가로 끌려 들어온 작은 동물 같았다. 이 아이는 글을 읽을 줄 안답니다. 올가가 딸을 다정스럽게 바라보며 칭찬했다. 한번 읽어보렴 얘야. 보따리에서 복음서를 꺼내며 말했다. 많은 정교도들이 듣게 읽어봐라. 가죽으로 제본된 복음서는 낡아 책장 모서리가 닳았고 묵직했다. 그리고 마을 수사들이 농가로 들어온 듯한 냄새가 났다. 사샤는 눈썹을 치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듯 읽기 시작했다. 그들이 떠난 뒤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흥분하여 얼굴이 달아오른 올가가 반복했다. 그리고 이집트로 피하라. 거기서 내가 말할 때까지 머물러라. 때까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올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올가를 바라보며 마리아도 그리고 이반 마카리치의 누이도 흐느꼈다. 노인은 마른 기침을 하며 손녀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서 부산을 떨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단념했다. 읽기가 끝나고 올가와 사샤에게 감동한 이웃 사람들이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휴일이 되면 모든 가족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남편과 며느리들과 손자들이 할미라고 부르는 노파는 모든 일을 직접 하려고 했다. 빼치가에 불을 지피고 사모바르를 손수 준비했다. 점심때에도 분주하게 다녔다. 그러고는 자신이 일에 치여 산다고 불평하곤 했다. 언제나 노파는 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을까봐 영감과 며느리들이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릴까봐 걱정했다. 언젠가 한 번은 선술집의 거위들이 집 뒤 텃밭에 들어온 소리를 듣고 긴 막대기를 들고 뛰쳐나가 자기 몸처럼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 양배추 옆에 서서 반 시간이나 쨍쨍거리며 소리를 질러댄 적도 있다. 또 어떤 때는 까마귀가 병아리들을 노린다고 생각하고는 까마귀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렇게 노파는 아침부터 밤까지 화를 내고 으르렁거렸는데 자주 큰 고함을 질러 길 가던 사람이 멈춰설 정도였다. 노파는 노인을 다정하게 대하지 않고 게으름뱅이라거나 망할 작자라고 불렀다. 그는 정말 성실하지 못하고 미덥지 못한 남편이었다. 만일 노파가 끊임없이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빼치가 위에 앉아 떠들기만 했을 것이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웃들에게 매일 당한다고 생각하는 모욕들에 관해서 오랫동안 투덜거렸다.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지겨웠다. 그래, 그가 양손에 허리를 대고 말을 꺼냈다. 그래, 성십자가 현냥 축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에 나는 권초를 1부대에 30곱배기씩 쳐서 기꺼이 팔았어. 그래, 잘한 일이지. 그런데 말이야, 아침에 내가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서 직접 권초를 나르고 있었거든. 근데 재수없게 선술집에서 나오는 촌장 안치프 세젤니코프를 맞닥뜨린 거지. 이런 나쁜 놈아,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하더니 기싸대기를 갈기지 않겠어?
끼리약은 숙취로 머리가 심하게 아팠다. 그리고 동생 앞에서 부끄러웠다. 보드카 때문이야 이런 제 얘기를. 쑤시는 머리를 흔들어대며 그가 중얼거렸다. 니콜라이, 그리고 제수씨, 하느님을 봐서라도 용서하구려. 내 참 창피해서. 휴일이 되면 선술집에서 청어를 사서 그 머리로 멀건 수프를 끓였다. 한낮에는 모두 앉아 차를 마셨다. 땀이 날 때까지 오랫동안 차를 마셨다. 마신 차 때문에 배가 부풀어 오른 듯해서야 마침내 멀건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그릇 하나에 떠놓고 모두 모여서 먹었다. 청어는 노파가 감췄다. 저녁에 도공이 비탈해서 그릇을 굽고 있었다. 아래쪽 풀밭에서 여자애들이 둥글게 모여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손풍금을 켜면서 강 건너편에서도 가마 한 곳에 불을 뗐고 소녀들이 노래를 불렀다. 멀리서 들리는 노래소리가 아름답고 부드러웠다. 선술집 안과 밖에서는 농부들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그들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제각각 노래를 불러댔다. 그리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올가는 몸서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오 하느님. 올가는 욕설이 끊이지 않고 들리는데 놀랐고 죽을 때가 다 된 노인들이 가장 크고 길게 욕설을 퍼붓는 데 대한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과 소녀들은 그 욕설을 듣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욕설에 익숙해서 그럴 것이다. 자정이 지나자 이곳과 건너편에 있는 가마의 불이 꺼졌다. 하지만 아래쪽 풀밭과 선술집은 여전히 떠들썩했다. 술에 취한 노인과 끼리약은 서로의 발을 잡고 어깨를 부딪히며 올가와 마리아가 누워있는 헛간으로 다가갔다. 내버려둬라. 노인이 끼리약을 설득했다. 내버려둬. 운순하지 않니? 죄를 짓는 거다. 마리아! 끼리약이 고함을 질렀다. 내버려둬라.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들은 헛간 옆에 잠시 멈췄다가 계속 걸었다. 난 들판에 핀 꽃을 사랑해. 노인이 갑자기 크고 날카로운 테너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초원에서 꽃을 꺾고 싶어라. 그리고 침을 퇴 뱉고는 거칠게 욕을 하며 농가로 들어갔다. 노파는 사샤를 텃밭 옆에 세워놓고 거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일렀다. 무더운 8월의 낮이었다. 선술집의 거의들이 텃밭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나 지금은 평화롭게 꽥꽥거리면서 근처에 있는 귀리를 쪼아 먹느라고 분주했다. 거의 한 마리만 노파가 막대기를 들고 쫓아오지는 않는지 살피기라도 하듯이 목을 길게 빼고 있었다. 다른 거의들이 아래쪽 풀밭에서 올라올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강 건너 멀리에서 풀을 뜯고 있어 마치 풀밭을 따라 하얗고 긴 화단이 펼쳐진 듯했다. 사샤는 잠시 서 있다가 지루해져 거의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비탈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사샤는 마리아의 큰딸 모치카를 보았다. 모치카는 커다란 바위 옆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아는 13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중 6명만 살아남았다. 6아이 가운데 남자애는 하나도 없이 모두 여자애였으며 가장 큰 아이가 8살이었다. 긴 작업복을 걸친 모치카는 맨발로 햇볕 아래 그대로 서 있었다. 모치카의 머리 위에서 태양이 이글거렸으나 화석이라도 된 듯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샤는 그 옆에 나란히 서서 교회를 바라보며 말했다. 교회 안에서 하느님이 사셔. 사람들은 램프와 초를 밝히지만 하나님의 작은 눈과 같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등불을 밝히신대. 밤마다 하나님은 성모님과 성 니콜라이를 데리고 교회 안을 돌아다니시지. 툭툭툭. 그러면 야경꾼이 겁에 질려 벌벌 떨지. 그리고 얘야. 사샤가 자기 엄마를 흉내내며 덧붙였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모든 교회는 하늘로 올라간단다. 교회에 있는 조홍들과 함께. 모치카가 단어를 길게 들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교회에 있는 종들과 함께? 세상에 종말이 오면 착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화를 많이 낸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단다. 얘야. 우리 엄마와 마리아 아줌마에게는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너희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으니 그 대가로 오른쪽 천국으로 가라.
그렇지만 끼리약 아저씨와 할미에게는 너희들은 왼쪽 불 속으로 가거라 하실 거야. 사순절에 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불 속에 던져질 거야. 사샤가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 천사들을 볼 수 있어. 모치카도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잠시 정적이 열렸다. 보이니? 사샤가 물었다. 안 보여. 모치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보이는데 모기만큼 아주 작은 천사들이 조그만 날개를 흔들며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 팔락팔락. 모치카가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할미가 불 속에 던져질까? 그럴걸? 예. 바위에서부터 비탈의 저 아래 바닥까지는 울퉁불퉁하지 않고 완만했으며 손으로 만지거나 그 위에 눕고 싶을 만큼 부드러운 풀들이 깔려 있었다. 사샤가 눕더니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모치카가 진지하고 심각한 얼굴로 숨을 내쉬더니 드러누워 사샤를 따라 굴러내려갔다. 걸치고 있던 작업복이 어깨까지 말려 올라갔다. 정말 재밌네. 사샤가 들떠 말했다. 사샤와 모치카가 다시 한번 구르기 위해 위로 올라갔을 때 귀에 익은 째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정말이지. 섬뜩했다. 이빨이 없고 뼈가 앙상하며 등이 굽은 할미가 짧은 흰머리가 바람에 헝클어진 채 긴 막대기를 휘둘러 텃밭에서 거위를 몰아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양배추를 죄다 밟아 놓다니 망할 놈들. 너놈들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다. 젠장 맞을 이엠병알. 대져버려라. 노판한 아이들을 보자 막대기를 내던지고 회초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사샤의 목덜미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마르고 단단한 손가락으로 움켜잡고 때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질리고 매를 맞아 아픈 사샤가 소리내어 울었다. 바로 그때 거위 한 마리가 목을 길게 빼고 뒤뚱거리며 노파에게 다가와 쉿소리를 내고 다시 무릿속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모든 거위들이 그 거위한테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하듯이 일제히 깨깨거렸다. 노파는 이어서 모치카를 때리기 시작했다. 모치카의 작업복이 또다시 말려 올라갔다. 낙담한 사샤는 큰 소리로 울면서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농가로 걸어갔다. 그 뒤를 모치카가 마찬가지로 울면서 따라갔다. 그렇지만 그 울음소리는 낮았다. 눈물을 닦지 않아 모치카의 얼굴은 마치 물에 빠진 듯 온통 젖어 있었다. 오 하느님! 농가 안으로 들어오는 두 아이를 보고 올가는 몹시 놀랐다. 성모 마리아님! 사샤가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막 말하려는 순간 노파가 째지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들어왔고 베클라가 신경질을 냈다. 농가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괜찮다 괜찮아. 정신이 나가 창백해진 올가가 사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그래도 할머니한테 화를 내는 건 나쁘단다. 아무 일도 아니란다 얘야.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함 소리와 배고픔과 연기와 악취에 지쳐버린 무엇보다 가난을 증오하고 경멸하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아내와 딸 앞에서 부끄러운 니콜라이가 빼치카 밑으로 다리를 내려뜨리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향해 화를 내며 말했다. 어머니, 이 애를 때리지 마세요. 어머니에겐 이 애를 때릴 자격이 없어요. 이런 썩을 인간, 거기 빼치카 위에서 돼지기나 할 것이지. 베클라가 니콜라이를 향해 아기에 차서 소리 질렀다. 귀신이 이런 기생충들을 여기다 데려다 놨다니까. 사샤와 모치카를 포함한 모든 여자애들이 빼치카 위 구석, 니콜라이 등 뒤로 숨어 두려움에 떨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가족들 가운데 병자가 있으면, 그것도 이미 오랫동안 희망도 없이 앓고 있는 병자가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일지라도 몰래 힐끔거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다. 아이들만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런 생각만으로도 무서워한다. 지금 숨죽이고 있는 여자애들은 슬픈 표정으로 니콜라이를 쳐다보며 그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자 울고 싶어졌고 니콜라이에게 뭔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싶어졌다. 니콜라이는 보호라도 받고 있는 듯 싶은 듯 올가 옆에 바짝 다가가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오을야, 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느님께 빌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빌어 당신의 언니 끌라부지 아브라모브나에게 편지를 써서 가지고 있는 것을 죄다 팔고 저당 잡혀서 그 돈을 좀 보내라고 해. 그 돈으로 여길 떠나자고. 오 주님. 그가 애처롭게 계속 말했다. 모스크바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모스크바를 꿈에서라도 볼 수만 있다면. 저녁이 되어 농가가 어두워지자 모두들 침울해져 거의 말이 없었다. 화를 잘 내는 노파는 호밀빵 껍질을 물에 적셔 오래도록 거의 1시간을 우물거렸다. 마리아는 소젖을 짜서 들통에 담아가지고 들어와 긴 의자에 놓았다. 그러자 노파는 들통의 우유를 몇 개의 단지에 옮겨 부었다. 역시 오래도록 서두르지 않고 성모 승천 축일이라서 아무도 우유를 먹지 않기 때문에 우유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에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단지 아주 조금, 빼끌라의 아기를 위해 작은 접시에 우유를 부어 놓았을 뿐이다. 할미와 마리아가 단지들을 지하 창고로 나갔을 때 모치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빼치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긴 의자 쪽으로 다가가 그곳에 있는 빵 껍질이 담긴 목재컵에 작은 접시에 우유를 끼얹었다. 할미가 농가로 돌아와 다시 빵 껍질을 먹기 시작하자 사샤와 모치카는 빼치카 위에 앉아 그런 할미를 보며 할미가 금지된 음식을 먹었으니 이젠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했다. 이런 일로 위안을 삼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웠다. 어렴풋이 잠이 든 사샤는 심판의 날을 꿈꿨다. 도공의 것과 같은 커다란 가마가 활활 타오르고 소처럼 뿔이 난 순결하지 못한 영혼이 온통 시커먼 옷을 걸치고 긴 막대기를 휘두르며 할미를 불 속으로 몰아넣는다. 조금 전 할미가 거위를 그렇게 몰았듯이. 자, 농부들이라는 부분을 좀 읽어봤습니다. 재밌네요. 지금까지 안톤 체홉의 단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